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특허법 중국 강의라고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우리의 목적에 맞는지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법 중국 강의는 일단 특허법 기본 강의를 선행하셔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선행이 되셔야 하고, 이 특허법 기본 강의가 올해 거 아니어도 되고 작년 거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튼 기본 강의가 선행되셔야 되겠고, 저 말고 다른 강사님 수강하셨어도 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 가져오시면 되겠고, 특허법 기본 강의를 수강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아야 중국 강의를 들을 수 있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허법 기본 강의를 한 바퀴 돌렸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중국 강의를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단어라는 게, 용어라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얘는 기본이라고 하고 얘는 중급이라고 하니까 중급의 난이도가 뭔가 좀 더 높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고 오히려 난이도는 낮아져요. 우리가 특허법 기본 강의를 어떻게 진행했었냐면요. 이 기본 강의의 컨셉은 강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지금부터는 제 얘기예요. 저는 특허법 기본 강의를 진행할 때 우리 변리사 1차 시험 특허법과 2차 시험 특허법 모두 커버할 수 있게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드렸고, 워낙에 이제 특허법은 민법과 달리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이 뭔지는 설명 안 드려도 당연히 되는 상황인 거여야 하고, 민법은 실체법인데 특허법은 절차법이다 보니까 뭔가 상상을 하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죠. 처음 진입할 때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요 기본 강의를 할 때 저 나름대로 3회독이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3회독. 그러니까 기본 강의 안에서 3번 훑어보는 건데,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1회독은 특허법 전체에 대해서 개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특허법에 나오는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런 절차가 있다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길고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이 조문. 특허법 조문 중심의, 그러니까 조문만 본 거죠. 1조부터 끝까지 조문만 쭉 훑어봐서 나름 재미있게 공부를 했고, 3회독은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기본서를 쓴 거죠. 기본서에 있는 조문, 판례, 기타, 심사 기준 등 학설 이런 거 다 봤던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론적인 부분은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문풀은 유형이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쪽지 시험. 진도별로 쪽지 시험을 이제 문제로 드렸고, 이 쪽지 시험은 기출 문제도 있었고 비기출 창작 문제도 있었고 나름대로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던 이유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데일리 테스트라는 걸 했습니다. 했고, 근데 얘랑 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기본 강의 중에 진행을 했고요. 데일리 테스트라고 하는 건 종강 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
그래서 제가 간간히 이렇게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제 기억에 한 지금 26개인가 7개 이렇게 올라온 거 같네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쪽지 시험은 변리사 1차 시험에 이렇게 포커싱이 된 것이고 데일리 테스트는 1차랑 2차 모두 다 포커싱이 된 것인데 특히 2차에 포커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이 녹이지 않았던 이유는 이 부분은 이제 선택해서 하시라는 취지였어요. 내가 조금 더 빠르다, 여유롭다 라고 하면 하시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 끝나고 나서도 이 문풀은 언제든지 다 보실 수 있게끔 얘랑 얘는 전부 다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렸고요. 여러분들 아마 민법은 대부분 김동진 교수님 수강하시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제 카테고리, 다음 카페 카테고리가 생겼어요. 거기에다가도 이거 따라 찾아가는 링크 다 걸어놨으니까 찾아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 오픈을 해둘 거예요. 오픈. 수강생 분이든 아니든 계속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강좌가 됩니다. 요게 우리가 기본 강의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제 특허법 중국 강의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회독으로 하지 않습니다. 3회독으로 하지 않고 한 방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문풀을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문풀을 별도로 하지 않고 요걸로 대체하십시오. 유튜브에 강의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수강하면서 이미 다 풀어보셨어도 한 번 더 풀어보시라는 취지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들 3회독은 하셔야 되고 제가 조심스럽게 데일리 테스트는 필요하시면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하시면 2차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질 뿐더러 특허법 법리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5개념에 빠진 만한 부분 또는 추상적인 부분을 제가 사례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2차 시험에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당연히 이것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다 해서 절대로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내용들을 조합하는 연습을 시켜드리는 거고 법리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럼 중국 강의 안 한다고 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필요한 거예요. 제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이미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한 번씩은 더 해보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각자 잘 선택 챙겨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강의는 요거 이론만 진행할 거예요. 문풀은 저쪽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걸로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강의라는 게 사실 원래 네이밍은 특허법 핵심이론 정리라는 강의예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 사용되는 교재도 제명이 핵심이론 정리입니다. 핵심이론 정리. 내용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강의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최악의 어떤 상태가 뭐냐면 내가 기본 강의를 다 들었는데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복습을. 기본 강의 목적은 항상 나 혼자 책을 볼 수 있는 수준의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기본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아주 잘 수강하신 거예요. 물론 기본 강의 들었다 해서 기본서나 뭐 요약서를 바로바로 쉽게 볼 수는 없겠죠. 나름의 노력이 필요할 거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공부할 수 있게 그래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 이런 감을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핵심이론 정리 강의에서 뭘 해드리냐면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기본 강의를 했다 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대충은 알아요. 특박권이 뭔지 알고 출원 공개가 뭔지 알고 등록 공고 뭔지 알고
보상금 청구 뭔지 알고 PCT 들어는 받고 이렇게 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강의예요. 이 강의는 우리가 10회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회라는 건 실강 기준이고요. 실강 기준이고 인강수는 통상 곱하기 3 정도 하시면 인강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올해 핵심 이론 정리 강의는 몇 회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상컨대 2번 또는 3번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정리인데 특히 이제 특허법에서 이해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정, 심판 이런 것들은 이해하지 않고 암기하면 1차 시험은 어떻게 비비면 돼요. 근데 2차 시험은 절대 그게 안 돼요. 그리고 1차 시험 공부하는 와중에도 뭔가 계속 막혀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강의, 정리 강의이지만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비교적 천천히 진행하겠다는 건 아닌데 이론 설명, 그리고 저도 공부를 해봤고 질문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나오는 파트가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파트, 그런 부분들 시원하게 긁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최대 3회 정도 추가가 될 수는 있어요. 적으면 2회? 인강은 뭐 한 최소 30강 무조건 넘고 40강 언저리에서 끝날 것 같아요. 대신에 그만큼 더 설명을 더 드리는 거지 양을 늘리는 건 아니에요. 저 공부할 때도 그랬고 강의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인데 양을 늘리는 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맥스 이제 한 3회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웬만하면 안 가게 하고 가급적 넘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실강 오시는 분들은 요 일정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월화목금 만나요. 월화목금 이 시간에 만나고, 제가 원래 선호하는 강의 시간대가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반 요 사이를 선호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개인 사정이 생겨서 요게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또 심지어 저도 그날이 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갖고 자꾸 막 강의 일정이 바뀌고 막 휴강하고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차라리 저녁은 웬만하면 그런 일이 잘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정 잡으실 때 우리가 한 주 정도는 더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도가 매우 빠른 편이세요. 매우 빠른 편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보강을 하진 않을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기본적으로 3시간을 하잖아요. 3시간 반 정도. 근데 예를 들어서 원래 강의가 있는데 또 강의를 추가해서 6시간, 7시간 이렇게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한 주를 더 뒤로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급한 건 아니고 아주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핵심 이론 정리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강의다. 수강하실 분들은 특허법 기본 강의가 선행되어 있어야 하는데 단지 특파권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신규성이 뭔지만 알면 돼요. 진보성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지 말해보세요 했을 때 말할 수 있을 정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신규성은 기존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진보성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이 정도 개념만 갖고 계시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의를 늘려서라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활용하시는 방법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강의든 그 책을 내가 혼자 볼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혼자 보면서 공부 방향성을 잡으셔야 되는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핵심 이론 정리라는 요 서브집은 핵이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압축해서 불러주시거든요. 회기정이라고. 얘는 기본서, 제 기본서 기준으로 이렇게 압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서는 기본 강의에서, 회기정은 중급 강의에서, 기본 강의 1차랑 2차랑, 기본 강의는 1차랑 2차랑 다 아우르는 거였고, 얘는 1차에 집중된 거기 때문에 2차에서만 나오는 논점은 과감히 다 배제를 했어요. 2차에서만 나오는 논점은 다 과감히 배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분량이 많이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방법은 강의를 수강하실 때는 회기정 교재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예습은 하지 마십시오. 의미가 없습니다. 복습만 철저하게 해주시고, 복습을 하실 때는 가급적 기본서랑 병행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는 저는 회기정만 갖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는 기본서, 다른 강사님 교재라도 상관없어요. 제 교재에 있는 내용 다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순서는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복습하실 때는 꼭 기본서랑 병행해서 최소한 회기정 1회독은 해주십시오. 병행해서 1회독은 해주시고 2회독, 회기정 2회독부터는 회기정만 보셔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 그래서 보통은 1회독 끝나고 나면 회기정만 보셔도 다 이해되시고요. 사실 기본서 병행 안 해도 회기정만 봐도 다 되긴 해요. 근데 제가 굳이 병행해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허법은 2차 시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랑 병행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다시 2차 시험 보실 땐 이거 볼 거 아니고 이거 보셔야 되고, 이게 뼈대가 되고 얘가 살을 붙이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기본서는 처음엔 병행해 주시면서, 기본서 병행하는 목적은 뭘까요? 회기정만 봐도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교재가 얇아지거든요. 회기정은 기본서보다 반보다 안 돼요. 교재가 얇아야 여러분도 회독이 돼. 교재가 두껍잖아. 회독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경험해 보실 필요는 없지만 경험해보면 그렇게 돼요. 교재가 두꺼우면 회독이 안 됩니다. 교재가 얇으니까 뭐 빠진 거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다 있을 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트 1에 서론이라고 있고요.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챕터 1에 특허법 목적 있죠. 여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국 강의를 이론 설명, 이해 위주의 중국 강의를 처음 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에도 이해를 시켜드렸지만 이번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은 길어질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특허법 목적 뭐죠? 특허법 목적. 특허법 목적. 산업발전 2바지에 있습니다. 수단은 발명을 보호 그리고 장려하는 거죠.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발명의 이용을 도모하는 거고, 이걸 활용해서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는 거. 기술 발전 촉진시켜서 부자가 되자, 산발이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특허법 목적 제1조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말이 발명을 보호 장려한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기본 강의는 참 재밌게 잘 하는데 저 강사로서 딜레마가 뭐가 있었냐면 중국 강의부터는 좀 딜레마에 빠져요. 특히 객관식부터 좀 심한데,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인강은 이제 제가 얼굴이 안 보이지만 실강은 얼굴이 보인단 말이야. 근데 기본 강의에서 했던 거 중국 강의에서 또 하고,
중과 강의 했던 거 기출에서 또 하고 기출에서 했던 거 또 최종 정리해서 또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민망한 거예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다 아는데 내가 이거 뭐 아는 거 떠드는 것 같아. 이런 항상 그런 저만의 고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좀 기운이 빠지고 다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다 알진 않거든. 저도 공부를 해봐서 근데 저도 모르게 자꾸 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김동희 교수님한테 조언을 좀 구했어요. 특히 이제 객관식이 문제인데 그 강의할 때 혹시 이론 설명 어떻게 하세요 하고 물어봤어. 이론 설명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다 이론 설명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어차피 이 친구들은 내 거 앞에서 다 따라왔으니까 다 잘하는데 이 친구들 얼굴 보고 내가 똑같은 얘기하기가 좀 되게 민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할 거고 그때 제가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보시면 돼. 김영남도 틀렸네? 여기서 틀렸네? 이런 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는 거여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덕은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아는 만큼. 내가 아는 게 있으면 같은 강의라도 다시 들으면 더 좋게 느껴지고 나한테 더 도움이 되게끔 느껴지는 건 분명히 있으니까 저는 사실 이런 중국 강의부터는 조금 민망하긴 한데 성향상 그런 거 이제 없이 여러분들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건 사익이라고 적을게요. 아셨죠? 다 아는 건데 모른다고 생각하고 적을게요. 얘는 사익적 취지의 어떤 부분이고 얘가 공익이고 그래서 사익과 공익을 조화롭게 해서 기술 발전 촉진시켜서 산업 발전 이바지를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명이라는 건 특허법 2조에서 말하죠. 자기창고,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술의 발전을 촉진한다라는 건 기존 거보다 더 좋은 발명을 만들어내라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거 안 돼 신규성, 더 좋은 거 갖고 와 진보성, 더 나아가서 돈이 돼야 돼 산업 발전 이바지할 수 있는 발명 29조랑 본문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셔야 되겠고 특히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이용, 도모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발명을 보호한다. 어떻게 보호할 거냐면 특허 출원해서 특허 등록이 되면 특허권을 줄 거예요. 그게 보호하는 방법이 될 거야. 그래서 출원해서 이 출원된 특허가 등록이 되면 이때부터 독점 배타권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독점적이고 또 배타적인 권리가 튀어나와요. 이렇게 독점적이고도 배타적 권리가 튀어나오면 우리 특허법에서 그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 이런 사람들을 보호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특허권을 침해한 자한테 손해배상 청구, 침해금지 청구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특허법상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럼 독점 배타권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공개에 대한 대가로 나오는 거예요. 특허 출원한다라는 건 내가 공개하겠다라고 전제 팔고 출원하는 게 맞아요. 물론 출원된다고 해서 다 공개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출원하고 나서 강제 공개 되기 전에 출원 취하하면 공개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런 특별한 사정 제외하고는 내가 등록을 받든 거절이 되든 공개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등록이 되면 무조건 공개야. 왜? 뒤에서 보겠지만 설정 등록되면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공지라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점 배타권이 나온다라는 건 공개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공개했다고 다 특허를 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신규성, 진보성, 확성, 선언 이런 특허 요건을 만족해야 돼. 그래서 특허법상 어떤 보호 요건, 즉 특허 요건을 심사해서 특허를 주는 제도가 특허법인 거죠. 보호 요건을 만족했다, 즉 특허 요건을 만족했다라고 하면 등록 결정이 나올 것이고 등록 결정이 나오면 뭐 할까? 특허료를 내지. 특허료. 등록 전에 내는 것, 등록을 받기 위해서 내는 특허료를 우리가 등록료라 그러고 등록된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는 돈을 이게 유지료라고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돈을 내야 돼.
특허료를 내면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특허법에 의해서 이렇게 독점 배타적 권리가 나오는데 얘는 대신에 무한한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안에서만 보호를 할 거예요. 정확하게는 설정 등록이 있는 날 발생해서 출원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존속기간 소멸시켜서 이제 산업발전에 더욱더 이바지할 수 있게끔 만인의 공유로 두는 그런 제도가 특허법입니다. 그런데 이 특허법에서 발명을 창작한 창작자 입장에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참 위험한 거거든. 나라 산업발전 이바지는 그 특허법 명분이고요. 창작자, 발명자 입장에서는 나만 돈 벌어야 되는 거야. 난 산업발전 이바지도 좋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부자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공개하는 건 굉장히 꺼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하실 때도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중소기업 건이면 상관없는데 개인 발명가 건이면 말이 안 통해요. 공개 안 하고 특허 달래. 그게 기본적인 마인드거든. 그때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노하우죠. 노하우. 그래서 특허로 어떤 발명을 보호하게 되면 공개가 필수고요. 보호 요건 만족해야 되고 특허료 내야 되고 그럼 독점 배타권이 일정 기간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특허법상 보호가 돼요. 내가 공개하기 싫어. 그러면 노하우로 가는 거죠. 노하우는 공개 필요 없고 보호 요건 필요 없고 특허료 같은 거 필요 없이 독점 배타권은 없어. 물론 내가 영업 비밀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접근성이 막혀 있는 건 맞아요. 독점 배타권 필요 없고 특허법에 의해서 보호되진 않아요. 대신에 타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사상 어떤 절도죄, 민사상 어떤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특허와 노하우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챕터 1 특허법의 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이게 사익이고 이용을 도모한다. 공익, 기술발전 촉진, 산업발전 이바지가 궁극적 목적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챕터 2에 노하우와 구별을 해놨습니다. 차이점 6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특허는 공개가 강제되고 노하우는 그렇지 않고 특허는 보호요건, 즉 특허요건이 필요한데 노하우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미완성 발명 같은 거 특허요건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록을 못 받아요. 반면에 노하우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또 등록료가 특허는 필요한데 노하우는 필요 없고 보호기간은 특허권은 일정 기간 내, 존속기간 내에서 보호가 되지만 노하우는 비밀이 유지되는 한 영속적인 보호가 될 거예요. 다만 비밀이 유지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다라는 거고요. 독점 배타성 보시면 특허는 있는데 노하우는 없고 그리고 특허에서는 특허법으로 보호를 해주는데 노하우는 특허법으로 보호는 못해요. 다만 타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게 되는데 그냥 타법에 의해서 보호된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굳이 1차 시험에서 부경법, 뭐 형사상, 민사상 어떤 이렇게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노하우는 특허법에서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시험 관점에서 맞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파트 1이 이렇게 끝나. 참고로 기본서에는 파트 1에 더 많은 챕터들이 있긴 한데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2 특허에 관한 절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보시기 전에 가장 이게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특허에 관한 절차가 실현하잖아요. 그럼 이건 특허에 관한 절차야. 보정서를 내잖아요. 이것도 특허에 관한 절차고 내가 뭐 심사 청구료를 낸다. 이것도 특허에 관한 절차예요. 특허에 관한 절차는 다 개별적이야. 물론 특허 출원을 중심으로 관련된 절차들도 있고 또 출원과 무관한 절차들도 있고 그럴 건데 별개 절차라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특허 출원할 거예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보정서 낼 거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정서 낼 거면 갑이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갑이 출원하고 갑이 보정서 냈어요. 이 절차 따로, 이 절차 따로인 거야.
출원할 때 출원료 내야 돼요. 보정할 때 보정료 내야 돼요. 돈 안 내면 어떻게 돼? 행대방수, 수수료 미납으로 절차 무효로 가게 돼. 그래서 만약에 돈 안 냈어? 이게 무효가 되는 거야. 보정료 안 냈어? 이게 무효가 되는 거지. 이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원 돈 내야 되는데 안 내서 출원이 무효가 돼. 보정 돈 내야 되는데 안 내? 보정만 무효가 되지 얘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심사 청구할 때 심사 청구를 내야 되는데 돈을 안 내. 이것만 무효가 되는 거지 이런 것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닌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게 건 바이 건으로 다 별개 절차다라는 거지. 근데 그 절차들끼리 뭔가 관련이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재되어야 하는 능력이 절차 능력이라 그래. 절차 능력. 이게 절차 능력을 볼 거예요. 특허에 관한 절차 뭔지 아시겠죠? 특허 출원 절차, 심사 청구 절차, 의견서 내는 절차, 보정서 내는 절차, 심판 청구하는 절차 이런 것들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돼. 자 그럼 특허권자 갑이 실시자 을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 하면 그건 특허에 관한 절차일까? 아니죠. 그건 특허에 관한 절차가 아니야. 특허에 관한 절차라는 건 출원부터 등록, 심판까지를 말해. 그렇죠? 심판에 대한 심결이 나오고 심결에 대해서 특허법원 소제기하는 건 그건 특허에 관한 절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특허에 관한 절차는 어디까지다? 출원, 심사, 등록, 심판까지는 특허에 관한 절차. 나머지는 특허에 관한 절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침해 금지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이런 건 민사소송의 영역이에요. 민사소송. 그럼 심결에 대해서 심치소 제기하는 건 그건 행정소송의 영역이에요. 행정소송. 특허에 관한 절차가. 일단 특허에 관한 절차가 뭔지부터 가져가셔야 돼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차 능력이 필요해. 절차 능력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절차 무효가 돼. 근거는 46조, 16조. 특허법 46조 나중에 오늘 하겠다. 오늘 할 건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행위능력, 대리권, 방식, 수수료, 행대방수 이렇게 얘기했지. 이거 흠결되면 보정명령 나가고 보정명령 나갔는데도 안 고치면 절차 무효가 된다고 조금 이따 다시 배울 거란 말이야. 이런 절차 능력이 필요해요. 절차 능력은 기본적으로 뭐랑 구별이 돼야 되냐면 권리 능력과 구별이 돼야 돼. 권리 능력은 내가 특허법상 특허에 관한 권리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특허권자가 될 수 있냐, 전용 실시권자가 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권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은행 생각해 볼까? 우리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맡겼어요. 오늘 A라는 직원한테 100만 원을 입금을 했어. 주민등록증 가져가서 현장에서 입금했어요. 그 직원은 나를 잘 알고 있어. 그러고 나서 내가 1시간 뒤에 다시 출금을 하러 갔어요. 그 직원한테 아까 맡긴 거 내놔 하면 안 준다고. 왜? 왜 안 줘요? 주민등록증 갖고 와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 아무리 알고 있어도 주민등록증 안 갖고 오면 안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은행에 관한 절차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특허에 관한 절차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명을 했어요. 아주 좋은 걸 발명을 했어. 그러면 지식재산처는 우리한테 특허권을 줘야 돼. 맞죠? 대신에 이제 발명자가 지식재산처가 요구한 어떤 방식을 잘 따라야지 주는 거지. 아무리 좋은 기술을 발명했다 해도 특허를 주는 건 아니에요. 즉 갑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특박권을 갖고 있고 심지어 특허 요건도 전부 만족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특허권을 주는 건 아니야. 특허 출원하고 뭐 그들이 정하는 어떤 형식에 맞춰서 돈도 내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 안 하면 특허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절차 능력이에요. 권리 능력과는 달라.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 되냐 그게 바로 절차 능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동네 친구들이랑 모여서
어느 한 친구가 통장에 7만 원인가 있대요. 7만 원인가. 근데 저 초등학교 때 7만 원은 엄청난 돈이거든. 7만 원을 꺼내러 갔어요. 통장 갖고 진짜로 갔는데 그 은행 직원이 엄마 데리고 오라 그랬어. 정말로. 우린 너무 당황했지. 엄마 몰래 꺼내야 된다. 엄마 데리고 못 꺼냈어요. 즉 나는 우리는 7만 원을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는데 은행에서는 까다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왜 그럴까? 그 초등학생 애들은 민법에서 말하는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죠.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니들한테 권리가 있어도 돈을 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절차를 받기 위해선 법정 대리인 데리고 와라 라는 거죠. 우리 특허법도 마찬가지로 절차 능력 관련해서 3조, 4조, 5조 아주 중요한 조문이 있어요. 3조는 미성년자 피한정 의견인, 피성년 의견인, 4조는 비법인 사단 재단, 5조는 제외자. 이렇게 3조, 4조, 5조가 단골 시험 문제가 돼. 먼저 3조부터 보시면 미성년자 피한정 의견인, 피성년 의견인은 얘네들은 권리 능력 있을까요? 아이 그건 모르겠어. 권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따져? 특허법 25조로 따지는 거야. 제외자 중 외국인, 거기 가서 할게요. 여튼 다른 조문에 의해서 얘네들이 권리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걸 떠나서 절차 능력이 있겠느냐? 원칙적으로 절차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절차 능력이 없어요. 절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 원칙적으로 절차 능력 없다. 예외적으로 절차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있다. 절차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법정 대리인 데리고 오세요 이거야. 두 번째로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절차 능력이 있다라고 또 합니다. 언제 절차 능력이 있죠? 미성년자, 피한정 의견인, 피성년 의견인이 민법에서 말하는 독립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절차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자 그런데 민법에서 피한정 의견인, 피성년 의견인 중에 피성년 의견인은 독립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피성년 의견인 빠지는 거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피한정의견, 피성년의 절차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법정 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는데 그럼 법정 대리인에는 누가 있느냐 이거야.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와 친권자일 수도 있고 후견인일 수도 있을 거예요. 친권자와 달리 후견인은 누가 나오냐면 후견 감독인이 등장해요. 민법에 따를 때.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 봤을 때 친권자는 보통은 이제 부모다 보니까 그런다 보니까 그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인 후견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이라도 보호를 해주려고 한단 말이죠. 보통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후견인은 좀 다를 수 있어. 후견인은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한 능력자라 하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막 보호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배신할 수도 있다 말이야. 그런 후견인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후견 감독인이라는 제도가 민법에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 중 후견인은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게 돼. 자, 하지만 후견 감독이 동의가 없이도 밟을 수 있는 절차는 있지요. 그게 뭐야? 특허? 특허 취소 신청에 관한 절차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는 밟을 수 있어. 심판 재심에 관한 절차는 수동적인 절차만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능동적으로 내가 청구인이 돼서만
먼저 내가 막 청구해갖고 다투고 그런 거는 안 되고 상대방이 청구한 거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 중 친권자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후견인은 후견 감독인 동의 원래 필요한데 수동적인 절차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조문에서 얘는 수동적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거 조심해줘야 돼. 특허 취소 신청은 심판입니다. 심판인데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정보 제공이랑 좀 비슷해. 정보 제공. 예를 들어서 갑이 출원했어요. 특허 등록을 받았어요. 누군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 그건 무효 심판인데 특허 취소 신청을 하면 취소 신청이에요. 무효 심판을 청구해. 을이 무효 심판 청구한다라고 하면 을은 청구인, 갑은 피청구인. 근데 특허 취소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그 취소 신청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특허 권자만 당사자가 돼. 특허 권자만. 즉 취소 신청인은 빠지고 빠지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니야. 마치 정보 제공이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특허 권자로서 취소 신청을 당하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 취소 신청인이 되든 법정 대리인 중 후견인은 후견 감독인 동의가 필요 없게 된다라는 게 이게 조문의 내용이야. 이게 참 특이하죠. 무효 심판 같은 경우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측의 청구인이 미성년자. 그럼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면 그냥 하면 돼. 근데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이면 후견 감독인 동의를 받아야 무효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왜? 능동적인 절차니까. 우리 이거 먼저 해볼까?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심판, 소송. 갑이 있어. 갑의 A 특허권자. 을이 갑을 상대로 무효 심판을 청구해요. 청구인. 근데 얘가 미성년자라고 해보죠. 미성년자. 그리고 얘한테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법정 대리인. 법대가 있어. 법대가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이라고 해보죠. 후견인. 그러면 무효 심판 청구하려면 후견 감독인 동의 필요하다고. 동의가 있어야 돼요. 되셨죠? 그런데 얘가 미성년자야. 미성년자. 그럼 얘는 피청구인이죠. 피청구인. 여기서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법정 대리인 얘도 후견인이야. 후견인. 그럼 후견인이 심판 청구된 무효 심판에 대해서 갑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방어하는데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인 절차에서는 동의 필요 없다. 이렇게. 능동적인 절차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특허 취소 신청이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취소 신청. 특허 취소 신청이라 하면 갑이 특허권자고 을이 취소 신청을 하는 건데 갑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갑이 미성년자 있고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이래. 후견인. 그럼 수동적인 절차죠. 당연히 후견 감독인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건 얘랑 똑같아. 근데 중요한 건 여기라고요. 여기. 얘가 미성년자래. 법정 대리인이 있어.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이래. 후견인. 그러면 수동적인 거 아니야. 능동적인 거잖아. 능동적인 거라 해도 동의 필요 없다라는 게 조문의 내용이야. 얘는 청구인으로 남아있지만 얘는 치고 빠진다니까. 얘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취소 신청은 뭐 수동, 능동 상관없이 후견 감독의 동의 필요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거 1차 시험으로 정리하면 얘는 조문에 그 상대방의 청구한이란 단어가 없어. 얘는 상대방의 청구한이란 단어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절차 능력 보시면 미성년자 등 있고요. 피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이거 조심할 게 여기 두 번째 줄에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되지 임의 대리인으로는 부족해. 임의 대리인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법정 대리인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다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이 독립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줄쳐놓은 이유가 성년 후견인 빠진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대리인 보겠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후견 감독인의 동의 없이도 특허 취소 신청 그리고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재심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심하실 건 주어에 있는 법정 대리인은 조문에는 단지 법정 대리인이라고만 나오지만 후견인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 후견인으로. 왜? 친권자는 애당초 후견 감독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석상 후견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특허 취소 신청이나 라는 단어 앞에 상대방이 청구한 이게 없다라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그래. 특허 취소 신청이라는 개념에는 정보 제공처럼 치고 빠진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는 이제 상대방이 청구한 이렇게 되어 있게 됩니다. 이어서 비법인 사단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 게 제4조 비법인 사단 재단입니다.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으려면 적어도 사람이거나 법인이어야 돼요. 사람이거나 법인. 법인이라는 건 법인 등록번호가 있어야 돼. 비법인 사단 재단이라는 건 또는 재단이라는 건 사단 법인도 아니고 재단 법인도 아닌 어떤 특정한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얘네들은 무조건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절대 권리 능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권리 능력이 있으려면 적어도 사람이거나 법인이어야 하는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사단이나 재단에게 또 일정한 경우 절차 능력이 인정될 수는 있게 되어요. 절차 능력을 인정할 필요성은 넘어갈게요. 우리 절차 편의를 위해서 어떤 단체와 싸울 때 그게 법인이 아닌 일반 어떤 그냥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하면 일일이 그들을 상대하는 건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단체의 대표랑 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차 능력이 있으려면 조건이 대표자나 아니면 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하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절차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럼 인정되는 절차 능력에 뭐가 있냐? 심사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 심사 청구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특허 취소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 취소 신청인도 될 수 있어요. 자, 특허 취소 신청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치고 빠지는 부분이에요. 특허 취소 신청인은 권리 능력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권리 능력이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권리 능력이 없어도 되는 부분이야. 그럼 만약에 특허 취소 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될 수가 없겠죠. 특허 취소 신청의 상대방은 무조건 특허권자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그래서 특허 취소 신청인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문에 또 뭐가 나오냐면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인도 될 수 있고 피청구인도 될 수 있다라고 나와요. 예를 들어서 무효심판 청구인 될 수 있고요. 권리범위항의 심판, 소건범 같은 거, 소극적 권리범위항의 심판 같은 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효심판 피청구인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적극적 권리범위항의 심판의 청구인도 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효심판 피청구인은 무조건 특허권자여야 되는데 비법인 사단 재단은 특허권자일 수가 없고, 적극적 권리범위항 심판 청구인은 무조건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여야 하는데 비법인 사단 재단은 절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조문 이 부분은 좀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해석상 권리 능력이 없어도 되는 것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보시면 비법인 사단 등 비법인 사단 재단이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게 기출인데
비법인 사단 재단의 이름으로 심사 청구인, 이거 빠졌다. 하나 넣어주세요. 특허 취소 신청인, 출간되는 교재에는 들어갈 거예요. 심사 청구인, 특허 취소 신청인, 심판 청구인, 피청구인, 재심 청구인, 피청구인 될 수 있다. 두 번째 줄이 중요한데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제외자 보겠습니다. 제외자. 제외자라고 하면 5조에 있는 내용인데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법인을 제외자라 그래. 제외자. 얘가 권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25조에서 보는 거고 절차 능력을 보겠다라는 거야. 제외자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절차 능력이 없습니다. 왜? 사람인데 국내 주소가 없는 거야. 또는 법인인데 국내 영업소가 없으면 지식재산처에서 이 제외자랑 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제외자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어. 제외자라는 건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람을 제외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처 입장에서는 절차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절차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몇 가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에서 제외자가 체류하고 있대. 그럼 국내에 있으니까 지식재산처랑 일하기 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 능력을 인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외자가 법인일 수도 있잖아. 법인이 국내에 체류한다. 이건 상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인 대표자 기준으로 이제 국내에 체류하느냐를 가지고 보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허관리인 데리고 오면 절차 능력을 인정해요. 특허관리인은 임의 대리인 중에서 제내자를 말해. 특허관리는 반드시 제내자여야만 합니다. 제내자여야 하고, 즉 국내 주소가 있거나 영업소가 있어야 돼. 사람이면 주소가 있어야 되고 법인이면 영업소가 있어야 되는 자를 제내자라고 하죠. 세 번째로는 이제 PCT에서 요거는 적기만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일까지는 절차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의 경우에는 절차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외자라는 사람이 있어. 제외자. 일로 갑이 제외자예요. 제외자는 원칙적으로 PCT 아닌 한, 그리고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가 아닌 한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어요. 특허관리인 없이는 절차 능력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제외자가 제출한 서류가 있으면 얘는 이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려의 대상이에요. 반려라는 건 그 지식재산처 문턱을 못 넘고 이제 각하 나가리 된 거예요. 아예 안 받아주는 거야. 여러분 반려와 그 절차 무효의 차이를 아셔야 돼. 반려와 절차 무효. 일단 반려 오늘 할 건데 반려는 기본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반려하기 전에 반려 이유를 통지하게 됩니다. 반려 이유를 통지하고 플러스 소명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요. 소명 기회를 부여하면 이때 이제 소명서를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너는 야 너 제외자잖아. 특허관리는 없네. 너가 제출한 서류는 반려할게 라는 취지의 반려 이유를 통지하면서 다툴 수 있는 기회는 줘요. 거기서 갑이 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 라고 다투거나 아니 지금 PCT인데 기준일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다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즉 반려 이유가 지식재산처에서 잘못 짚은 거죠. 그런 걸 이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특허관리인이 의하지 아니한 채 제출된 서류는 반려해야 되는데 반려이유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을 때 이때
비로소 선임을 한 거예요. 저 서류를 낼 때는 특허관리는 없었는데 반려유 통지받고 소명기회해서 이제 비로소 특허관리는 선임했다라고 괜찮은 거 아니냐, 이건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보정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보정이. 그렇기 때문에 반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반려해야 되는데 착오로 반려하지 않고 이미 이제 수리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보정서를 제출했는데 보정서를 반려해야 되는데 반려하지 않고 착오로 수리를 한 겁니다. 지식재산처도 사람이 일하기 때문에 실수를 한 거예요. 수리를 해서 이 보정에 대한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나중에 이거 반려했어야 되는데 반려하지 않고 수리해버렸네? 다시 반려해야 되겠다. 이게 안 돼. 왜냐하면 5조, 특허법 5조의 취지는 제외자, 즉 지식재산처럼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랑 일하기 힘드니까 일하기 편하게 하려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그 힘든 걸 이미 다 했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제외자. 특허관리인이란 제외자, 국내 주소, 사람이면 주소고 법인이면 영업소 이렇게 되는 걸 거고요. 그러니까 없는 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 제내자여야 해요. 를 말하고요. 제외자, 법인이면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국제특허 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 일단 그냥 기준일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PCT에서 인정되는 거고요. 대리인 보시면, 제외자 대리인 파트 보시면 특허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권행위 범위라고 민법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 범위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 소송해서 본인을 대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다? 수권행위 범위에서 모두 다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대리인을 크게 통상의 임의대리인과 특허관리인으로 분류를 하기는 하는데 분류의 실익이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리권의 범위가 같습니다. 이런 말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옛날에는 대리권의 범위가 달랐어요. 근데 옛날은 아실 필요 없고 지금은 특허관리인과 통상의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판례를 볼게요. 특허관리인 선임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았어. 그럼 절차 능력 없이 서류를 낸 거기 때문에 뭐다? 반려사유예요. 반려사유. 1번 반려사유, 가번 반려사유이다. 나번 특허관리인 선임하는 등으로 보정으로 하자치유 불가능한 게 반려라는 제도입니다. 보정으로 하자치유가 안 되는 게 반려라는 제도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하자치유. 반면에 지식재산처장 이렇게 읽을게요.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제출된 서류를 원래 반려해야 되는데 실수로 착오로 반려하지 않고 수리까지 하고 절차가 다 진행됐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5조 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 왜? 5조 1항의 취지가 일 편하게 하려는 거 하는 건데 힘든 것도 다 해버렸는데 이제 와서 하자를 묻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게 본 제도의 취지에 맞는 해석이겠습니다. 그 다음 챕터 2 대리인 보겠습니다. 이론 설명을 드린다는 게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 이제 기본 강에서는 아주 천천히 했던 걸 조금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할 거고, 근데 천천히 가는 파트가 분명히 있어요. 보정이라든가 이런 파트는 되게 천천히 갈 거예요. 여기는 이제 리마인드 드리는 차원에서 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설명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건 대리인인데, 대리인. 우리 특허법에는 대리인 또는 대리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있고 임의 대리인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 대리인, 인이 있고 임의 대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는 법정이냐 임의냐에 따라 다르게
되죠. 법정이라는 건 법에 의해서 정해진 대리인을 법정 대리인이라 하고, 임의 대리인이라는 건 위임이라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누구한테 대신해줘, 이걸 우리가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임의 대리인이 변호사, 변리사 이런 사람들이 임의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임의 대리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의 임의 대리라는 게 있고, 그리고 특허관리인이라는 대리인이 있게 됩니다. 양자의 차이는 대리인에 대해서 본인이 제내자냐 제외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본인이 제내자면 그 임의 대리인을 통상의 임의 대리인, 본인이 제외자면 그 임의 대리인을 특허관리인이라고 특별히 부르고 있고요. 이들의 대리권의 범위는 어디에 있나요? 수권행위, 즉 위임된 그 서면 안에 있는 내용으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통상적으로는 포괄위임을 하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위임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범위에서 대리권이 있게 됩니다. 다만 몇 가지는 특별한 수권, 특별한 권한을 받아라라고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갑이 대리인 을을 믿고 맡겼는데 그래도 몇 가지만큼은 본인 너한테 너무나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한테 그 행위까지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건 맞아? 라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수권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대표적으로 특별수권 사항이 뭐가 있나요? 출원의 변경, 포기, 취하 세 가지 있죠. 출원의 변경, 포기, 취하에서 포기, 취하는 본인한테 워낙에 불이익하니까 당연히 특별수권이고, 변경은 왜 특별수권일까? 변경은 변경 출원과 동시에 원출원이 취하 간주되니까 특별수권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의 취하도 특별수권이고,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도 다 불이익하니까 특별수권이고, 그리고 우선권 주장 및 그 취하도 특별수권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우선권 주장이라는 건 국내 우주를 말하는 거죠. 조약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국내 우주를 취하하는 거 당연히 불이익하니까 특별수권인데 뿐만 아니라 국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도 특별수권이야. 왜? 선출원이 일정 기간 지나면 취하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기 신청 후 더 나아가서 거부심도 특별수권 사항이 되죠. 이거 왜 이런 거죠? 이거 질문이 참 많아요. 보정 같은 건 특별수권 아니잖아. 보정 같은 건 그냥 위임하면 되는 거예요. 의견서 내는 거. 근데 거절결정 불복심판이 왜 특별수권인가요? 요게 한 11월 되면 질문이 나오거든. 그 이유가 갑이 출원인인데 을이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이가 변리사라고 해보겠습니다. 갑이 A라는 발명을 을한테 위임했는데 을이 본인 갑을 대리해서 출원했는데 거절 결정 됐어요. 거절 결정. 근데 그 과정에서 얘랑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갑이 후회하는 거야. 내가 대리인 잘못 선임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 나의 발명은 너무나도 우수한데 너가 하도 무능해서 거절 결정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절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할 때 갑 너 얘 대리인 선임하는 거 맞아?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부심 역시 특별수권으로 두고 있어요. 출기 신청 후 불복, 그리고 복대리인 선임도 특별수권이죠. 왜? 갑이 을을 믿고 맡겼는데 을 너가 다른 사람한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많이 있는 일입니다. 많이 있는 일이고, 그리고 특허권 포기도 특별수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기 신청 후 불복권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특히 이 오는 국내 우주만을 말하는 거고, 우선권 주장 취하뿐만 아니라 우선권 주장조차도 특별수권인 거 잘 보시고, 여기 특별수권이 그 특허법 7조에 6조인가? 특허법
6조 특허법 6조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6조 각호를 제가 좀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 이유는 11조랑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특별수건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위 보십시오. 범위.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 제내자지 그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 얘를 이제 우리가 통상의 임의 대리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통상의 임의 대리인은 특별수권 얻지 아니하면 출기, 신청, 우불, 복. 건 어디 있냐? 건 두 번째 있죠? 로마자 2번에. 잘 섞으면 출기, 신청, 우불, 복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번에 특허 관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수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들의 대리권은 법정 대리든 임의 대리든 임의 대리든 대리권 증명은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서면으로 해야 돼. 나 변리사야. 위임 받았어. 위임장 내야 돼요. 나 엄마야. 해갖고 법정 대리인 그거 갖고 와야 돼. 법정 대리인하고 증명을 갖고 와요.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에 대한 어떤 증명이 있을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돼요. 예외가 없어. 구두로 할 수 있다? 이런 무조건 틀려요. 절차 명확화, 안정화를 위해서 무조건 서면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대리인이 여러 명일 수 있어. 여러 명일 때 무조건 개별 대리예요. 개별 대리. 개별 대리라는 말이 뭐냐면 본인 갑이 혼자 있고 대리인이 한 3명 있어요. 대리인 3명 중에 1명이 일을 하잖아? 그럼 본인이 그 효과를 받는 걸 개별 대리라 그래. 3명이 같이 해야만 효과를 받는 걸 공동 대리라고 하거든. 공동 대리. 근데 이 개별 대리는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대리인 3명이랑 본인이 같이 계약을 하는 거야. 우리 무조건 공동 대리로 하자라는 계약을 해도 그것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사적 자체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효력이 없게 되어요. 물론 그들 내부적인 효력은 있지만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 갑, 대리인 을, 원, 을, 투, 을, 쓰리 3명이 있는데 지들끼리 아무리 공동대리 특약을 했다 해도 을, 원이 본인 갑을 위해서 특허 출원했잖아? 그럼 유효한 거예요. 대리권 있는 거라고. 그래서 강행 규정. 공동대리 특약해도 제3자한테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쌍방대리는 금지가 됩니다. 민법에서도 배우시죠? 쌍방대리는 안 돼. 쌍방대리. 그러니까 대리인 1명이 청구인, 피청구인 다 대리하는 건 그런 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특허권자, 을이 실시자. 갑 특허권자가 저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 권리범용의 심판 청구하는데 제가 피청구인한테 가서 내가 해줄게 해서 내가 또 위임을 해.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쌍방대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데요. 특허권자가 저를 선임해서 제가 상대방을 이제 피청구인을 해서 적극적 권리범용 심판 청구해서 이겼어요. 인용심결 확정돼서. 그 절차가 다 끝나고 피청구인이 저한테 돈을 많이 준대. 그럼 저는 이쪽으로 와갖고 무효심판 청구하는 거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절차가 끝났다면 새로운 절차에서 수임하는 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쌍방대리라는 건 해당 절차에서 동시에 하지 못한다라는 게 쌍방대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리권에 흥결이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한 2교시 정도에 배울 것 같은데 우리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면 안 되는데 모르죠? 모르고 있는데 그 특허에 관한 절차는 행위능력, 대리권 흥결, 방식 위반, 수수료 불납이 되면 특허청장 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보정명령 내리지. 보정명령 내리는데도 보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절차 무효로 가게 돼. 그래서 대리권 흥결되었다라고 하면 보정명령하게 되고 그래도 하자 치유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절차를 무효하게 이게 46조, 16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참 일반적인데 갑이 본인이 있어요. 그리고 을이 변리사야.
변리사가 본인을 위해서 출원을 했어요. 특허 출원. 특허 출원할 때 내가 특허 출원하려면 이게 필요해. 위임, 특별수권은 필요 없지만 적어도 위임이란 어떤 증명은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위임장을 첨부해야 돼요. 왜? 무조건 서면 증명이라니까 위임장을 첨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임장 첨부 안 했어? 행대방수태. 행대방수태 절차 무효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위임장 첨부 안 했다가 나중에 위임장 첨부하잖아? 그럼 하자치유가 돼. 이걸 추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추인. 하자치유가 될 때 위임장을 새로 첨부한 때부터 장래로 추인되는 게 아니라 소급해서 행위시에 소급해서 추인의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추인할 수 있어. 추인은 누가 하냐면 본인이 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은 제한 능력자는 안 돼. 성년자. 제한 능력자 말고 능력자가 해야 되고 법정 대리인이 추인해야 되고. 그래서 추인하게 되면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해요. 언제? 행위 시에. 그러니까 출원 행위 시 원래 대리권 흠결이었잖아. 흠결을 하자치유하게 됩니다. 행위 시. 추인 시가 아니고 행위 시.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볼까요? 자, 두 번째, 증명은 무조건 서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증명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 임의 대리인에 한정되는 게 아니야. 법정 대리인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증명은 다 서면으로 해야 하고요. 추인 보겠습니다. 행위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민법상 민법과 어떤 통일성을 위해선 제한 능력자 이렇게 적어줬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도 산업재산권법은 행위 능력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 그대로 행위 능력으로 해놨어요. 원래는 민법도 행위 무능력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행위 능력 또는 행위 무능력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행위 무능력 어감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제한 능력자로 바꿨단 말이죠. 바뀐 지가 꽤 됐는데도 아직도 산재법은 안 바뀌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위 능력, 법정 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까지 주어까지 보면 어떤 하자가 있는 거야? 행위 능력 없어 행, 대리권 없어 대, 행대방수 중에 행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 보정명령 절차 무효로 간다고. 근데 그런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그 행위 능력이 없었다가 생긴 거죠. 미성년자였다가 이제 성년자가 됐다라는 거죠. 또는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면 중요한데 행위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인 시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에 개별 대리 먼저 보겠습니다. 대리권 불수물 넘어가고 개별 대리 보시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원장에 대해서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라고만 나온 이유가 특허에 관한 절차는 심사, 심판까지이기 때문에 그래. 법원은 빠지기 때문에 무슨 법관 이렇게 안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가셔야 되겠고 그리고 나번에 강행 규정이다라는 거야. 따라서 공동 대리 우리끼리 같이 하자라고 해도 니들끼리 효력이 있지 제3자한테 효력은 없다라는 게 강행 규정의 내용이죠. 그래서 임의 규정은 사적 자치 원칙이 우선하는 거고 강행 규정은 사적 자치 적용 안 하는 영역이다라는 게 기본 베이스에 있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쌍방 대리 보십시오. 쌍방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내용이고 나번에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변리사법에도 있고요. 판례 보시면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취급한 적이 있더라도 그 절차 종결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별개 절차라면 쌍방 대리가 아니겠다라는 거죠. 무효심판에서 대리하고 권리범행 심판에 대리하고 별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디 있냐 임의 대리인 대리권 여기 그 두 가지를 안 봤는데 대리권 불소멸 안 받고 대리인 개인 등 이걸 안 봤어요. 대리권 불소멸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임의 대리인은 통상의 임의 대리와 특허 관리인이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수권행위가 필요해요. 위임도 수권행위거든.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 갑이죠.
본인 갑의 사망, 능력 상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가 없어진 거야. 그리고 본인이 법이냐, 합병에 따른 소멸,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 임무 종료, 본인 그리고 법정 대리인의 사망, 법정 대리인 능력 상실, 법정 대리인권 소멸 또는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변리사의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게 대리권 불소멸 사유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사능합수, 법정 대리인이 사능소변되었다 하더라도 보통의 변리사라면 본인을 위해서 일할 거기 때문에 대리권 소멸시키지 않는 게 오히려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대리권은 정확하게는 임의 대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리권 불소멸입니다. 보겠습니다.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행위 능력 상실, 본인은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본인은 수탁자의 신탁 임무 종료, 법정 대리인 사망, 행위 능력 상실,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사능합수, 사능소멸, 그러니까 본인의 사능합수, 법대 사능소멸으로 임의 대리인 대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라고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 개임을 볼게요. 대리인 개임. 대리인 개임이라는 파트는 임의 대리인에 한정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칠판에 증명은 서면으로 해라, 대리인 여러 명 각자 해라, 쌍방대리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이 법정 대리 임의 대리인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임의 대리인이라는 부분은 여기만 지금 임의 대리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만 임의 대리랑 관련된 부분이야. 나머지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공통된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공통된 부분을 할 건데 그게 바로 대리인 선임, 교체, 무효라는 절차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고 교체하고 무효라는 절차.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횡설수설하거나 어떤 사유가 있어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처에서는 대리인 대꾸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리인 대꾸하라고 대리인 선임 명령을 할 수 있어. 재량으로. 그리고 특히 변리사 대꾸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대리인이 있다 해도 대리인이 또 횡설수설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라고 교체 명령. 교체할 때 변리사 대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선임 교체됐을 때에는 그 기존의 절차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해서 다시 한번 본인을 보호해줄 필요성도 있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재량이라는 거예요. 재량. 전부 다 재량이라는 겁니다. 대리인 개임 등 보시면 대리인 선임 가번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 주어 잘 보시고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리인 선임 명의할 수 있고요. 이때 나번 변리사로 하게끔 할 수도 있겠고요. 2번 대리인 교체, 지식재산처장,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이번에 횡설수설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줄에 바꿀 것을 명할 수 있고요. 그 밑에 변리사로 하여금 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냐면 1번은 본인이 횡설수설, 2번은 대리인이 횡설수설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특히 2번의 대리인이라는 건 착각하기 좋아. 임의 대리인이라고 착각하기 좋은데 임의 대리인에 한정되는 건 아니에요.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다 포함되는 개념이 됩니다. 3번 절차무효도 마찬가지로 주어는 지식재산처장과 심판장인데 대리인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 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원장에 대해서 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주어는 다 지식재산처장, 심사 단계면 처장, 심판 단계면 심판장이 선임, 교체, 무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범위 동그라미 하시고요. 대리권 불소멸 동그라미 하시고 요렇게 두 개는 임의 대리에 한정된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복수 당사자 대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